대서양 항로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운명, 산업혁명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 네.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이다, 진퇴양난이다 네. 그런 선택으로부터 안보 군사적으로 탈피해서 우리의 미래에 제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다. 네. 첫째로는 지정학적으로 이 북극 항구가 스쳐가기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라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대한해협을 기반으로 산업기술단지가 부울경에 들어가면 한반도 남해안에 싱가포르 같은 금융의 중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아직 한 번도 안 왔고 앞으로도 안 옵니다. 그래서 북극 항구가 열리고 거점 항구를 취할 수 있는 한미러의 합종과 러시아의 동진이라는 이 시기가 제가 우리 한민족이 맞이한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의 패권 전략하고 토니처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좀 결정되다시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태유 교수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김태유 교수님을 몇 개월 전에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릴 때 예. 교수님들의 교수님, 또 지식인의 지식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태유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예. 저는 교수 생활 전반부에는 에너지 자원 경제학을 주로 연구했고, 교수 생활 후반부에는 산업혁명과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문 분야를 공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학과 지정학과 역사학을 거쳐서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면 저도 이제 떠오르지만 이제 국가 발전 원리, 예.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정말 평생도록 연구해 오셨고, 저도 이제 배워 왔지만 한 365일 중에 362일을 학교에 출근하시면서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연구된 결과물을 또 후학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저같이 이제 부족한 제자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국가 발전 원리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사명감을 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국내 여러 지식인들, 또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뭐 사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과찬의 속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 닿는 범위 안에서는 네, 최선을 다해왔다. 네, 그리고 제가 후학들의 모범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네. 이 말씀만은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 오랜만에 교수님 뵙고 제 채널에 이제 출연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이제 서로 이제 드릴 때 교수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고는 이거 꼭 디벨롭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기로에 놓여 있고 그런 사명감하에 이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께 설파하고, 그런 것들이 또 제2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 공약들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반으로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사명감이 담겨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하는 책을 출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제가 썼던 원제목은 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판부에서 처음이자가 너무 기니까 네. 마지막 기회를 강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온다 제목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절박한 기회라고 말씀드리는지 네. 오늘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실제 뭐 리더격으로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정치나 정책이나 경영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교수님과의 대담 좀 많은 부분들 좀 참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그 첫 문장이 네.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한 선진 강대국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국민이 불행한 후진 약소국이 되는가? 라는 의문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처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네. 뭐 저도 뭐 작게나마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참 갖고 있는데 오늘 그런 어떤 관심, 생각들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경제 상황, 25년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들여다보십니까? 예. 정말 뭐 모든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네, 오늘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똑바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사실 한때 한강의 기적 그래가지고 네, 한국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죠. 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묻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일 거예요. 네. 골드만삭스라는 그 연구소에서 아주 그 거대한 금융 연구소죠. 네, 거기서 세계 경제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2050년이 되면 네, 1인당 소득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는구나. 그랬는데 2013년에 그 맥켄지 한국 보고서라고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 경제를 냄비 속에 끓어서 죽어가는 개구리에 비유한 보고서였죠. 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같은 골드만삭스에서 2075년 그 세계 경제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장기 예측을 발표했는데 네, 그 예측에 의하면 한국의 총 국민 국가 생산 GDP가 네, 필리핀,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타일랜드에도 뒤떨어지는 세계 24위가 될 거다. 네, 현재 세계 10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순위는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네. 그러면 10위권의 국가가 24위로 떨어진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혹시 그 사람들이 잘못 예측한 거 아닌가? 우리를 좀 또 편견을 가지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안타깝고 외람되게도 그건 사실입니다. 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 하면 몇 가지 아주 과학적인 아주 통계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네. 지난 30년간 6개 정부를 통해서 매 정부, 매 대통령 임기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1%씩 대세 하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보수 정부 하에서도 그랬고 진보 정부 하에서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 미국은 9년 만에 2만 불에서 3만 불이 됐습니다. 네. 독일하고 일본은 5년 걸려서 3만 불이 됐습니다. 우리는 3만 불이 되는데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다음이다라고 많이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증상이 나타난 건 병이 깊어진 다음이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도 지금 병이 이미 굉장히 깊어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그런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경제가 왜 그렇게 비관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건 워낙 아주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원인을 뭐 이렇게 꼽아본다면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첨단 디지털 미래 산업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죠. 네. 물론 플랫폼 산업은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는 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미국 외의 국가들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 꼭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첨단 기술 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게 선진국의 반격하고 개발도상국의 추격 때문에 소위 넛크래커 양쪽의 협공을 받아서 곧 그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지도 모른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간 산업 이미 중국한테 다 따라잡혔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자랑하던 조선도 세계 시장의 70% 중국이 가져갔고 우리가 자랑하던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중국 전기차가 뭐 세계를 거의 석권하려고 그러고 예. 배터리도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고 네. 유일하게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D램 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자랑하는 그 첨단 기술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세 번째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근데 그냥 낮은 게 아니라 독보적으로 낮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부부 두 명이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그 자녀를 2.1명, 0.1명은 이제 사고나 자연사 때문에 그런 건데 두 명을 낳으면 인구가 유지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부 두 명이 혹은 여성 한 명이 1.3명의 아이를 낳는 것을 저출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저출산의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0.7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출산율을 저출산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예. 극저출산 이렇게 불러야 될 지경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일할 사람, 연구할 사람, 미래로 나갈 사람 이 청년들이 없어지는 거죠. 네. 뭐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 경제의 미래는 현재 상황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또 외람되고 죄송스럽지만은 정말 비관적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정말 그 수십여 년을 예. 이 국가 발전론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신 분으로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다시 이대로라면 예. 다시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고 그냥 저성장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니까 예. 세계 경제가 평년 한 3.5%씩 증가하는데 예. GDP 규모가 근데 한국 경제는 GDP 규모가 평균 1에서 1.5% 증가한다면 예. 계속 그 GDP 세계 경제 규모에서 한국의 지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걸 이제 정확하게 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이제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의 작은 토론자로서 예. 한 가지 좀 보태본다면 단기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25년 들어서 예. 최근 한 5개월 동안 그 조정폭을 논한다면 예.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에는 IMF가 2%로 전망을 했다가 예. 불과 3개월 만에 수정 조정을 했는데 1%로 조정했습니다. 예. 근데 퍼센트 포인트로 1% 포인트를 조정했는데 예. IMF 역사상 예. 한국 경제 성장률 조정폭 가장 크고요. 예. 그리고 세계 어떤 국가보다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IMF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예. 한국 경제를 내부적으로 진단했을 때 3개월 전 전망과 3개월이 지난 후의 전망을 헤아려 보면 0.4% 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는데 역시 이 0.4% 포인트 조정폭도 한국은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25년 들어서 약 한 5개월 정도 지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대혼란,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또 지정학적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는데 한국은 또 유독 대응을 못해서 이런 국면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예를 들면 예. 1분기 GDP 증가율이 한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5%대 예. 강한 플러스를 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놓여도 예. 더 취약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그렇죠. 이제 큰 틀에서 진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러면 교수님께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가 놓여진 현황, 예. 현주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현주소 이것을 좀 되돌아봤다면 지정학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놓여져 있는 지정학적 예. 환경에도 역시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텐데 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지정학적인 변화, 지금 단기 경제를 말씀하셨고 네, 또 중장기 경제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 지정학적인 변화 같은 것은 정말 거시적인 초장기적인 네. 그런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자신이 뭐 이렇게 단기적인 경제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예측하는 일보다는 문명사학자로서 거시적으로 이 인류 문명의 변화의 변곡점 이런데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굉장히 누차 말씀드려서 외람되지만은 절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한테 지정학적인 아주 새로운 기회가, 네, 운명적인 기회, 저는 그거를 행운의 여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네.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책도 썼고 네. 요즘 강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 아주 초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쭉 있었습니다. 예. 왜 불리한 위치에 있었냐? 사실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웅,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 장군도 우리 한민족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떨친 분이라기보다는 네, 침략받은 침략자를 정말 격퇴를 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업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왜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서지 못했나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청소년, 미래를 향해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꿈을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방황하는 경향을 제가 평생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저도 소년 시절에는 우리는 좀 약소민족, 나약한 민족이 아닌가. 그러니까 침략만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인류 문명이 뭐 옛날 고대 문명을 빼놓고 근대 문명은 서유럽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서유럽의 가장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중심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영국은 국토가 프랑스의 반이 채 안 돼요. 국토 넓이가.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대평원이고 토지가 비옥해서. 그런데 100년 전쟁 이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전쟁사의 이름이 오르는 전쟁이 16번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쟁터가 전부 프랑스예요. 영국에서 싸운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싸웠어요. 그 얘기는 프랑스가 영국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 국토도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가 왜 작은 나라의 침략을 받지? 프랑스 사람이 나약한가?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가 일단은 해군으로 다 시작하니까. 근데 프랑스는 바다의 면에 있지만은 대륙에 닿아 있는 연안국이기 때문에 군대의 한 20-30%가 해군이면 70-80%가 육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군은 영국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바다를 건너서 침략했다가 안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영국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해군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네. 그런데 프랑스 뒤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독일은 내륙 국가죠. 연안보다 더 뒤에 있으니까. 근데 독일이 프랑스보다 더 작아요. 국토가. 인구도 작아요. 그런데 보울 전쟁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해 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의 대관식을 해버렸어요. 프랑스로서는 뭐 정말 큰 수치죠.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또 침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륙 국가들은 거기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들끼리 끝없이 싸워가지고 한 나라가 이겨서 등치가 커지면 그 힘을 가지고 연안국 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다와 육지에 접한 연안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 도서국과 내륙국 뒤에 있는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운명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나쁜 운명을 저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운명이라는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굉장히 힘든 걸 운명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연안국의 저주 때문에 작은 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작은 독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볼 것 같으면 한국이 연안국이죠, 바로. 네. 그리고 일본이 섬나라 도서국인데 프랑스는 영국의 국토가 2배 이상 되고 인구 3배 많은데 우리는 일본이 한국보다 국토가 훨씬 크고 인구도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 대륙은 한번 통일되면 독일이 국력을 키우는 것에 비할 수가 없는 우리의 뭐 10배, 20배 이상의 큰 국력을 가진 국가가 뭐 다민족 국가죠. 몽고족의 나라도 있었고 만주족의 나라도 있었지만 이게 또 연안국으로 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문명사를 공부하고 나서 뭘 알아차렸냐 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원래 그렇게 나약하고 침략만 받는 약소민족 국가가 아니구나. 다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벗어나기 힘든 나쁜 운명, 지정학적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렇게 수없는 침략을 받았구나. 이걸 제가 알아차렸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명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았고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한반도를 수천 년 지키면서 한 번도 맞이하지 못했던 기회가 네. 지금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회가 어떻게 오냐면 북극 항로하고 함께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북극 항로의 해빙과 함께. 그리고 또 그 기회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을 저는 자원빈국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의 이름인 줄, 대명사인 줄을. 그죠? 네. 근데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우리 그런 대로 괜찮게 살잖아. 왜 그러냐면 외국에 석유 갖다 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수입하면 되거든요. 없으면. 그래서 수입하면 되는데 우리가 석유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이런 데서 석유하고 가스를 실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실어 오는 길이 우리를 수에즈 항로 이렇게 부르는데 한반도에서부터 남중국 해를 지나서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인도양을 거쳐서 아라비아 홍해 쪽으로 가가지고 석유를 실어 오죠. 그 길이 우리가 수출 상품을 실어 나르는 길이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왜 위험해졌냐면 지금 남중국해에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중국과 뭐 일본, 중국과 필리핀 뭐 이래 가지고 그 분쟁이 있어서 언제 거기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말루카 해협은 지금 굉장히 적체돼 가지고 막혀 있고 또 말루카 해협에는 원래 해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적 사고 우리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도양 그다음에 홍해 쪽으로 가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전쟁 때문에 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만 막혀도 우리 경제가 괴멸될 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와 가스가 안 들어오고 수출품이 못 나가면 우리 경제는 살 수가 없죠. 근데 지금까지 70년 잘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느라고 이 바닷길을 다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가져올 수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셰일 혁명이 터져가지고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네. 자급하고 이제 수출 여력까지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내가 바닷길을 더 지켜줄 필요가 뭐 있냐?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우리가 지켜주려면 우리가 보호비를 받겠다. 지금 그런 네.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막히기만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볼 것 같으면 이 워게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적인 전쟁을 해서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그 워게임 결과를 우리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양안 전쟁,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 네.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가 대만이죠. 네. 두 번째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아니 한국이 참전도 안 하는데 왜 피해를 입냐?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가스 우리 수출품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에즈 남방 항로 이 대체 항로가 없어요.
막히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남방 항로 대신 북극 항로로 석유가스도 들어오고 수출품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정학적인 그 연안국의 그 저주 또 자원 빈국의 저주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하기 정말 힘든 이러한 상황이 북극 항로가 열림과 함께 아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지금 빨리 공유하고 네. 이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굴러오는 행운을 놓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진단해 주신 것처럼 한국 경제가 기로에 놓이긴 했으나 그래도 그냥 희망이 없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할 주제도 별로 없는 것인데 뭔가 대안이 있다, 지정학적인 영역에서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북극 항로로 이렇게 예. 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물류 혁신을 넘어서 문명사적 게임 체인저, 이 예. 북극 항로를 예, 예. 문명사적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도 살짝 말씀 주셨지만 그 남방 항로 대비해서 이 북극 항로가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항로로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 예, 부탁드릴까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면 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슬로건을 제가 많이 씁니다. 네. 문명사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근데 네. 인류 문명의 중심은 동북아시아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소위 나침판, 화약, 종이 같은 인류 문명의 4대 발명품이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동북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향신료길이라는 바닷길이 열리면서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제도, 몰루카 제도죠. 거기서부터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가 이제 바다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면서 상업혁명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네. 상업혁명. 그러니까 상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인류 문명의 중심이 서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시아, 이 동북아시아는 주로 농업에 의존한 사회였거든요. 근데 농업의 생산성은 체감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감속하고 정체하게 돼 있어요. 농업은. 근데 상업은 체증하죠. 네. 물건을 조금 사오는 거보다 많이 사오면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농사는 조금 짓다 많이 지으려 그러면 농토가 좋은 데서부터 나쁜 데로 점점 나가야 되니까 생산이 줄어드는데 반대죠. 그래서 이 그 향신료 루트라는 바닷길이 열리면서 인류 문명의 중심이 이 아시아로부터 서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새로운 시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향신료 무역을 많이 하던 그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사람에 비해서 영국 사람들이 대서양 무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 시작한 대서양 무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 무역 이렇게 부릅니다. 네. 삼각 무역이 영국에서 생산한 총 아니면 술 아니면 뭐 면직물, 모직물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아프리카 추장들한테 팔아요. 네. 그리고 뭘 사오냐 하면 아프리카 추장들한테 흑인 노예를 사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서 흑인 노예를 잡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추장들한테 흑인 노예를 사서 그 흑인 노예를 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 지금 큐바 있고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서인도 제도에 엄청나게 많은 설탕수수,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어서 사탕수수 노동을 시켜가지고 네. 거기서 사탕수수를 나온 사탕을 이제 영국으로 갖고 가는 거죠. 이 사탕이 영국 사람들 차 마실 때 타먹는 정말 아주 달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 무역을 통해서 뭐가 생겼냐면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아니 무역하는데 왜 산업혁명이 생기지? 그런데 과거의 향신료 같은 거는 그냥 열매니까 말려서 갈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설탕은 어떻게 되냐면 사탕수수를 껍질을 벗기고 그 줄기를 뽑아내 가지고 이것을 압착해 가지고 즙을 빼야 돼요. 네. 그걸 끓여 가지고 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야 돼. 네. 요 과정이 제조업 단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긴박하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탕수수 껍질을 벗겨놓으면 갈변이 돼 버려요. 오래 두면 네. 빨리 해야 돼. 즙을 이거 빨리 내지 않으면 이게 굳어버려. 네. 그 집에 안 나와. 그래서 이 설탕 삼각 무역으로부터 이 제조업 공정이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막 짜던 면직물을
영국 사람들이 기계를 돌려서 짜게 된 동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대서양 항로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운명, 산업혁명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북극 항로가 열리면 네.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항로라는 건 좀 정근대적인 개념 아니에요? 물건 실어나르는 건데 그게 네. 지금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보화의 개념은 뭐냐 하면 분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산업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 대량 생산을 해서 신발이든지 옷이든지 대중소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부 사람의 사이즈에 맞춰서 키, 가슴둘레 뭐 이런 거 다 맞추. 팔 네. 길이, 다리 길이 그리고 신발도 발의 길이, 발의 넓이, 발의 높이 이렇게 개인 맞춤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량 생산, 대량 수송으로 가다가 이제는 맞춤 생산, 개별 수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뭐 많켤레 만들어 가지고 그냥 컨테이너에 집어넣으면 그게 컨테이너 한 개 될지 두 개 될지 제가 넣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네. 그걸 만약 하나씩 개별 생산해서 포장을 하면 부피가 5배, 10배 커진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웨즈 항로라고 하는 이 남방 항로 이게 지금 완전히 적체돼 있어요. 더 이상 그 카패시티가 없어. 그래서 말라카 해협이 지금 막힐라 그래가지고 이저 말레이 반도의 허리를 뚫는 터널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저 몇 년 전에 그 일본에서 만든 에버 기븐호인가 하는 배가 스웨즈 운하에 한번 좌초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인가 세계 물량의 뭐 30%가 적체돼서 못 네. 움직인다. 그래서 이 남방 항로가 지금 차선 넘치고 적체되고 있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 북극 항로로 그 물량이 전부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남방 항로보다 사실 꼭 부산에서부터 유럽의 로데르담까지를 보면 거리가 가깝습니다. 한 30%. 네. 그러니까 가까울 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쓰고 있는 항로는 흘러 넘쳐서 북극 항로로 갈 수밖에 없고 북극 항로가 그걸 받아주지 않는 한 정보화 혁명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물량이 적체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항로가 생기는 게 뭐 왜 그렇게 새로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항로가 새로 생김으로써 상업혁명이 일어났고 항로가 새로 생기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지금 정보화 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에 가다. 네. 그래서 이 항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야, 정말 이 북극 항로 개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라는 말씀은 그 전에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예.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4차 산업혁명까지 연동시키는 것.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지 않을까. 그러면. 특히 앞에 말씀하셨던 이 설탕을 가지고 말씀해주셨던 그 비유, 그 예. 문맹사적 연구에 기반한 그런 어떤 말씀 속에서 정말 4차 산업혁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라고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교수님께서 또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 북극 항로 개통이 단순히 이제 그냥 물류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또 에너지라든가 예. 군사라든가 예. 그밖에 여러 뭐 세계 경제 질서 예. 이런 것을 동시에 재편한다라고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랬죠.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네. 이 북극 항로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 중에 제일 가깝고 짧아요. 거리가 한 30~40%가 절약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못 썼냐? 겨울에 꽝꽝 얼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례가 네덜란드의 바렌츠 선장이라는 분이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고 범선을 타고 북극해로 들어갔다가 노바야 젬라 군도라는 데서 겨우 얼어버렸어요. 배가 네. 결빙이 됐어.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봄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돼. 배가 얼은 채로 그냥 바다가 다 얼었으니까. 네. 그래서 겨울 내내 그냥 그 백곰, 그 북극곰도 잡아먹고 물개 사냥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네. 너무 추우니까 이 배의 갑판까지 뜯어내 가지고 다 뗐어요. 그러니까 막 배라는 게 이 물에 뜰 수 있는 부분 외에는 모든 나무를 다 뜯어서 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그 여름이 와가지고 배가 녹아 내려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바렌츠 선장은 거기서 죽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데 그 선원들이 돌아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배 갑판까지 뜯어내서 다 떼면서도 거기 화주들이 맡긴 상품들 이거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덜란드가 아주 신용도가 올라가서 네덜란드 상인한테 내 물건을 맡기면 목숨보다도 귀하게 아껴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네덜란드 영국 사람이 북극 항로를 몰라서 못 온 게 아니라 결빙 때문에 못 쓴 거예요. 이 좋은 항로를. 네.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와서 이 항로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좋은 항로가. 네. 더구나 우리 이제 쇄빙 기술, 조선 기술 이런 게 개척돼 가지고 옛날 범선 시대하고는 다르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물류면에서 뭐 엄청난 혁명의 기회가 온 거죠.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모든 에너지를 지금까지 중동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에서부터 갖고 올라 그러면 중간에 거리도 멀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동 석유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쓰고 뭐 세계에서 쓰니까 우리가 경쟁적으로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어요.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라 셀러스 마켓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 북쪽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우리가 한 방울도 안 나는 석유를 갖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이어스 마켓으로 싼 값에 유효적절하게 갖다 쓸 수 있고 갖고 오는 거리도 가깝고 근데 그걸 갖고 오는 북극 항로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항로로 뭐 갖고 올 수도 있고 그거를 PNG 그래서 파이프라인 네. 이제 PNG는 내추럴 가스를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에서 PNG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우리가 하나도 없고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북쪽에서부터 수송할 수 있으면 이 스웨즈 항로에 전쟁이 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중동이 터지든지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 우리한테 에너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북한 대치 속에서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의 양자택일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선택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미국인지 중국인지 이론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각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점과 나쁜 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회가 선택지가 많아지면 우리한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만이 있었는데 이 피봇 투 아시아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아시아 국가로 와서 여기서 존재감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한테 유럽이 더 중요하고 중동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시아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북쪽으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국가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됐죠. 네.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었는데 그것도 수십만이 죽었는데 당분간은 화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로 와가지고 동북아시아의 존재감을 드러내면 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던 한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강 사이에 놓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가 무수히 많아지죠. 이 중에 우리의 필요한 좋은 선택을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안보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이다. 진퇴양난이다. 네. 그런 선택으로부터 안보 군사적으로 탈피해서 우리의 미래에 제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신 예. 그냥 뭐 원래 교수님께서 이 책 제목을 정하고자 하실 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죠. 표현하셨었지만 이게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북극 항로를 강조하시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충분히 이제 많이 예. 저한테도 들어오고 예. 독자분들께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더 우리가 이 네. 얘기를 진행하면 더 중요한 이유가 더 또 중요한 남아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부탁드리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예. 제가 뭐 어쩌면 좀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럼 북극 항로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 이게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예. 그 북극 항로를 중국은 과연 한국에게 기회를 주고자 할지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과 뭔가 거기서의 효용을 쉐어하고자 할지 예. 미국도 역시 그 북극 항로에 관심이 그렇죠.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굳이 한국과 그 해당 유망한 비즈니스를 예.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가고자 할지 예. 예. 또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군사 안보적으로도 예. 그 유망한 기회가 있는 그 항로를 가지고 예. 더 이렇게 지정학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 듭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물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는데 있습니다. 여쭤보도록 예. 아주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건 이제 이 하고 싶은 말,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걸 물어주시면 제일 좋은 질문이거든요.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물어주셔서 그런데 네. 우선 이제 중국과 일본,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이 얘기의 전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뒤에 천천히 쭉 나올 텐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언급하신 전쟁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전쟁을 전쟁 안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전쟁은 경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전쟁이 왜 일어났냐 하면 우리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나 이런 분들은 대개 멜더스의 인구론 정도는 다 아시는 지식인들이신데 멜더스의 인구론에 의할 것 같으면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얘기면 식량이 부족해서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새로운 개간할 토지는 없어요. 개간할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좋은 토지에서 생산하니까 나쁜 토지를 개간하려 그러면 돈만 들고 힘만 들고 얼마 식량은 나오지 않아. 가장 좋은 방법이 옆에 있는 나라의 좋은 땅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더스의 인구론에 의해서 네.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제 현상이 모든 전쟁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전쟁은 이웃 나라, 옆에 나라하고 하지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전쟁 절대 안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 땅은 뺏을 수 있지만 멀리 가서 땅을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 농업 사회에 나온 국제 관계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원교 근공.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잘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해서 싸운다. 근데 우리는 왜 학교에서도 옆에 앉은 친구하고 친하잖아요. 자주 만나면 친하고 이웃집끼리 친하고. 근데 왜 국가는 원교 근공인가? 서로 땅을 뺏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인구가 늘어나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옆에 있는 나라도 인구가 늘어나고 식량이 부족하고 서로 땅을 뺏기 위해서 싸우죠. 근데 한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옆에 자기네 나라끼리 땅을 뺏기 위해서 싸우는 이웃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그 나라와 땅을 뺏기 위해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우방이라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하고 원교 동맹이 돼서 가까이 있는 나라를 양쪽에서 협공하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의 연장입니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경제 활동이에요. 그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원교 근경이 아니잖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니까. 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생산 요소가 있어야 생산을 하잖아요. 네. 농사는 땅만 있으면 짓는데 네. 근데 생산 요소라는 게 원자재도 있고 원료도 있고 소재도 있고 부품도 있고 장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 나라가 다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장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부품, 그걸 서로 주고받는 살 수 있는 나라를 보완 관계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원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만든 상품하고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 이렇게 되면 경쟁이라는 건 승자와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으면 이게 적대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근공 관계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경쟁 관계로 변했고 과거의 원교 관계라는 게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제 보완 관계로 변했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똑같아졌는데 네. 옛날에는 원교 근공으로서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보완과 경쟁으로 한다. 그래서 경쟁하는 나라하고는 이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보완하는 나라는 원교 우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북극 항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 안보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런 군사적 문제, 안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겠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북극 항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좀 한국 경제로 좀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항로는 지나가지만 국부는 항구에 창출된다. 예. 굉장히 작가적
감성이 담겨 있는 문장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 거점 항구가 있게 되면 또 한국의 그 거점 항구가 형성이 되면 예. 그게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예, 예.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해주고 계셔요. 예. 그게 많은 분들께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예.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예. 그 근거가 어떤 건지 좀 아, 여쭙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제가 그렇게 쓴 이유는 너무 그것을 원리를 설명하다 보면 재미있는 교과서처럼 책이 두꺼워져 가지고 네. 독자들이 읽지 않을까봐 그 설명을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걸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부가 생선을 한 마리 잡는데 1시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냥꾼이 토끼를 한 마리 잡는데 1시간의 시간이 걸리면 토끼와 생선은 1대1로 교환이 될 겁니다. 네. 그죠? 왜냐면 1시간씩 걸렸으니까. 네. 근데 어부가 생선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9시간 걸려서 멀리 가서 토끼 잡는 그 사냥꾼하고 생선을 교환하게 되면 네. 어부는 한 마리를 위해서 10시간을 소비했고 네. 사냥꾼은 토끼 한 마리를 위해서 1시간밖에 소모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1대10으로 교환이 됩니다. 네. 근데 산에서 이 토끼의 10배 가격을 주고 생선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부유층이거나 특권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배, 20배 아끼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사치품이고 자랑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항로가 있으면 멀리 가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길은 얼마 못 가니까 가치 창출이 아닌데 항로가 있으면 항로는 바닷길이라 쭉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비단길이 생기고 비단 무역 같은 게 엄청난 국부를 창출했던 건데 그 시작은 생선을 잡는 항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뭐 꼭 생선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닷길로 나가는 위치에서 어떤 기반 가치를 창출하면 이게 항로로 옮겨가면서 그 가치가 10배, 20배, 100배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몰루카 제도, 향신료 제도에서 생산된 후추가 항로를 따라가 가지고 유럽으로 가면 값이 100배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 같은 중량으로 달아서 금하고 같은 가격에 팔렸다라는 기록도 있고 네. 후추 450g 한 파운드죠. 예. 후추 한 파운드를 주고 농노 한 명을 샀다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예요. 와. 그게 뭐냐면 이 거점 항구에서 출발한 기반 가치가 네. 먼 항로를 거치면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한 물건이 100배 그 돈을 벌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네. 생산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대륙이 저렇게 발전하게 된 가장 그 기본적인 동력이 골드러시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 금 캐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의 이름은 몇 명 없어요. 크게 못 벌었어. 네. 그럼 누가 돈 벌었냐? 리바이스 청바지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 캘라 그러면 기어다니고 뭐 이렇게 굴에 들어가고 옷이 잘 떨어지니까 이 블루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 생기는 거예요. 네. 거점 항구라는 게 네. 시작은 거점 항구에서 하나의 가치 창출의 원천이 긴 항로를 통해서 가치를 100배 창출하게 되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든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 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시작한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역대 보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한때 이 동서양의 그 강국으로 군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은 국토가 9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의 90%밖에 안 돼요. 아니 우리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에 네. 네. 조그만 나라예요. 네덜란드는 한때 세계 패권 국가였는데 4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5.5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네. 영국은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 그래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는데 영국이 24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만 한 나라예요. 왜 그렇게 작은 나라들이 성공할 수 있었냐? 바로 큰 항로에 거점 항구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포르투갈의 리스본이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고 네. 영국의 런던인 거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동안 예. 이제 문맹사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최근 이제 현대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도 예. 예를 들어서 중개무역항을 예. 갖고 있는 이제 싱가포르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그렇죠. 단순히 무역, 물류 예. 이 비즈니스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서비스까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예. 그냥 물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여러 여타 비즈니스로 예. 전이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예.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해상 보험 서비스라든가 아, 각종 그럼요. 금융 서비스 많아지잖아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것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그러면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부울경을 좀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물론 제가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말씀을 주셨었어가지고 가끔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독자분들은 꼭 부울경이어야 되느냐 예. 하는 뭐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 많이 있죠. 물론. 예. 예. 근데 어쨌든 부울경을 강조해 예. 주셨어요. 예. 네, 제가 먼저 소감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도 이제 그 뭐 여러 도시의 어떤 지역에 이제 강의의 형태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특히 부울경 지역은 예. 워낙 이 동남권 지역은 자동차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품 공급처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급업체들이 힘들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더군다나 중국이 많이 예. 대체하고 있고 또 미국은 그 제조 기지를 다 자국으로 옮겨라라고까지 압박하니까 그렇죠. 사실 이 동남권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예.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상당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부울경 지역을 오히려 첨단 산업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해운 물류를 비롯한 물류 거기에 뭐 금융 이런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제안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예.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그 옛날에 우리 그 6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도했을 때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외국에서 그 컨설팅 회사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희 나라는 다 연구해 봤는데 고속도로를 가질 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도를 그냥 조금 포장해서 써라. 네.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네. 그래서 뭐 경부 고속도로사 이거 얘기하면 또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최대 항구를 이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경부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을 거고 네. 그러면 호남 고속도로도 영동 고속도로도 더 늦어졌을 거예요.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국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호남 고속도로가 땡겨졌고 영동 고속도로가 땡겨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가치를 창출해서 국부를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이 북극 항로가 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베링해 그 시베리아하고 알래스카 사이에 거길 거쳐서 이렇게 남하해 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해협을 지나 가지고 남중국 핵 쪽으로 가서 수에즈 항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 스쳐가는 길목이 부울경이에요. 예. 부산, 울산, 경남 또 경상도 연안. 그래서 부울경의 항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거점 항구를 만들 수가 없다. 우리가 동선을 고려했을 때 그렇죠. 거죠. 예. 동선하고 또 배후 산업단지가 있어야지 그 항구가 살아나는데 네. 배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뭐 속초 이런 항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여수 이쪽에도 항구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항구에 비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다. 네. 첫째로는 지정학적으로 이 북극 항로가 스쳐가기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라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네. 없는 인프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네. 이 인프라를 확장하면 돈이 덜 들죠. 그다음에 배후 단지들이 있어서 조금 아까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레거시 그 녹슬어 가고 있죠. 네. 시대가 바뀌면서. 네. 근데 이걸 첨단 기술 단지로 바꾸기만 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 이걸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서울이 지금 중심인데 서울하고 부울경 지역하고 우리나라의 중심권이 두 개가 되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울경을 그렇게 만들면 대한민국의 한려수도 남해안에 사실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금융의 중심지가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금융의 중심지거든요. 네. 대한 해협을 기반으로 산업기술단지가 부울경에 들어가면 한반도 남해안에 한려수도 어디엔가 네. 싱가포르 같은 금융의 중심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산업이 기반이 돼야 그게 만들어지지 네. 산업 기반이 없어지면 금융 기반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또 지금 그 홍콩하고 마카오가 중국령으로 들어가서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이나 이 서방에서 그 홍콩 같은데 그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견제도 하고 있고 지금 홍콩 경제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홍콩의 역할은 꼭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남해안 이 다도해에다가 그 옛날 완도 청해진 자리에다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콩과 마카오 같은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볼 것 같으면 20세기 인간의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준다라고 극찬을 받은 게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거든요. 네. 팜 주메이라. 그냥 얕은 바다에다가 인공 섬들을 야자수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값비싸고 좋은 콘도미니엄, 쇼핑센터 이런 걸 다 지어가지고 네. 지금 거기가 유럽의 관광과 쇼핑과 금융과 물류의 중심으로 막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볼품없는 어촌이었거든요. 네. 사막 옆에 있는 조그만 어촌이 석유도 안 나는 두바이가 네.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 게 그 어촌에 있던 그 촌장들의 그 상상력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3,000여 개의 섬이 다도해에 깔려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김양식하고 굴량식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가가치를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올릴 수 있는 팜 주메이라 같은 동아시아의 이 위락단지를 남쪽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도권, 그다음에 부울경 지역, 그다음에 그 호남 남쪽 예. 삼극 체제로 가게 되면 당연히 영동권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중부권이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국가 균형 발전이 돼 버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국가 균형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네. 국가의 다른 곳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쪽의 균형을 좀 한쪽의 역량을 줄이려고 줄인 그랬거든요. 거죠. 예. 서울에 있는 큰 기업의 예. 본사를 저 시방 도시로 옮겨라. 옮기죠. 그러면 그 기업이 활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기업의 총수라든가 CEO들은 뭐 국회에도 가야 되고 뭐 금융인도 만나야 되고 여의도에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지역에 아니고 서울에 거의 있는 거예요. 네. 가족들도 안 내려가 다 서울에 있어. 간판만 거기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도 지금 부울경을 살릴 수 없는 이유가 부울경을 살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부울경을 발전시켜서 오는 혜택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못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북극 항로가 녹아내려서 네. 거점 항구가 되면 들어가는 코스트에 비해서 막 10배, 100배 큰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되고 그 부울경의 거점 항구를 확보하게 되면 그 여력을 몰아가지고 호남 해안을 금융과 관광과 이런 중심지로 만들 수 있고 우리 전국을 이제 그 문명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예,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앞서서 고민했었던 그 해당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도 예, 예.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 산업, 내연기관 부품업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한 70% 가까이가 그렇죠. 자동차 부품사들인데 이들이 뭐 다른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지를 이제 방향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되고 예. 또 말씀하셨던 물류나 금융이나 그 밖의 산업과 접목이 되는 과정에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 한 가지 또 생각이 되는 것이 기존에도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 거점 항구를 확보하게 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된다. 그렇죠. 근데 일편 부분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기로에 놓여 있고 계속 이 좀 불투명한 미래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저출산인데, 예. 근데 이 거점 항구 확보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만약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네. 뭐 그게 언제 시작됐느냐는 우리가 80년대에 이미 출산율이 균형 합계 출산율이 균형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산하 제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떨어뜨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리고 학자들이 정의한 초저출산의 반밖에 안 되는 극초저출산. 네.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완전히 망했다. 최근에 그 독일에 있는 유명한 유튜버에서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 한국은 끝났다,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올려가지고 수천만 명이 지금 구독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저출산 문제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게 주 내용은 아니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원인 중에 적어도 반은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많이 회자되는 상당히 좋은 보고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반 이상이 생겼고, 수도권 집중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나머지 반은 풀린다 그런. 네. 근데 그 수도권 집중 외에 다른 문제는 자잘한 문제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네. 그럼 왜 수도권 집중이 그렇게 심각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저출산 선진국 중에 하나로 우리가 프랑스를 많이 꼽고 있거든요. 프랑스가 저출산 대책을 잘해서 인구 감소, 출산율이 좀 상승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래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인구 밀도가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방킬로미터당 517명이거든요. 네. 프랑스는 뭐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집중도가 50%인데 거의 50%인데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도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구 밀도가 4배 높은데 수도권 집중도도 2배 높아. 그러면 곱하면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경쟁과 압박은 프랑스 청년에 비해서 8배 이상, 9배,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아니 2배라는 것도 극복하기 힘든데 10배 높다, 이거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게 나는 이해할 수 있다. 10배 경쟁이 높다, 그러면 그거 정말 헬조선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비명을 지녔냐? 그 3포 세대라는 비명을 질렀어요. 네. 연애를 포기하고 예.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이거는 소리 없는 비명이거든요. 근데 소리 내는 비명보다 소리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명이 훨씬 더 무서운 비명인데, 이 3포 세대라는 비명, 헬조선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온 게 지금부터 아마 대강 15년쯤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청년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 주지를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도, 대한민국의 학자도, 대한민국의 지식인도 귀를 기울여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야, 우리는 옛날에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도 아이 낳아서 사골세방에 들어가서 하나 업고 하나 안고 연탄 갈아 넣으면서 애들 다 키웠는데, 네. 뭐 지금 점심값보다 비싼 브랜드 커피 늘 사서 마시고 명품 옷 살라고 줄 서 있는 주제에 뭐가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냐, 이렇게 윽박질렀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 기성세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옛날에 저도 연탄 갈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말씀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느냐? 옛날에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은 거는 사실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100불이 안 될 때 태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 보니까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된 거예요. 10배 올랐죠? 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자식은 국민소득 10,000불 시대를 살아갈 거다. 확신이 있었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네. 내 자식은 나보다 좋은 세상을 살 거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 20,000불, 30,000불 되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경쟁은 점점 치열해 가지. 집값은 좀 다락같이 올라가지. 네.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나만큼 좋은 세상을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는 게 책임감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안 낳는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 아닙니까? 네. 희망이 행복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배고플 때는 희망이 있었어. 왜? 100불에서 1000불, 1000불에서 10,000불 계속 발전하니까. 네. 근데 지금은 2만 불에서부터 3만 불 가는데 다른 나라에는 5년 할 걸 12년 걸렸어요.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1% 이하로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이제 또 길게 얘기하면 경제 성장과 관계된 아주 복잡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잠깐 생산하고 일단 저출산 문제의 반이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면 수도권과 똑같은 아니면 수도권 이상의 거점을 하나 더 만들면 집중도가 반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반으로 떨어지면 그 저출산 문제는 반이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근데 수도권과 같은 지역을 한반도에 만들 데가 없었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네. 그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로 부울경이 등장하면 수도권 인구가 수도권과 부울경 반으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냐? 저출산 문제 반이 해결돼 버리는 거죠. 일거에. 그리고 이제 호남의 금융 중심 이래 가지고 호남권까지 삼국 체제가 되면 3분의 1로 낮아지면 우리는 저출산 문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와 저출산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를 맺는 게 일반인들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저 자신처럼 국가 발전 원리를 연구하다 보면 거기 와서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주 제가 평생 국가 발전 원리를 연구한 그 성과 중에 나름대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보람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북극 항로와 이 문제인데 이게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예. 정말 이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또 수도권 집값은 더 높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높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머물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마음은 어쨌든 일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북극 항로가 부울경을 중심으로 만약에 열리게 되면 그러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늘어나고 아마도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한다면 굳이 높은 집값에 서울에 머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럴 필요가 그러면 부울경 지역으로 만약에 인구가 상당 부분 이동하고 분산된다면 상당히 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또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거점 항구, 저출산과 거점 항구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 거점 항구가 여러 가지 키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저도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드는 걱정, 의문은 과연 그 거점 항구라는 것을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중국이 있다. 중국도 이제 거점 항구를 좀 노리기 위해서 그 동안도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들도 여러 번 해왔고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과연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또 거점 항구와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 거점 항구 간에 차별점이 있는지, 경쟁력이 우리가 특별히 있는지 이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그렇죠. 이 북극 항로가 내려오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한중일 3국이거든요. 그렇죠. 한국, 중국, 일본. 근데 일본은 좋은 항구들, 거대 항구가 다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도쿄라든가 뭐 전부.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가 지나가는 서해안, 우리의 동해안이죠. 일본의 서해. 여기에 있는 일본에는 큰 좋은 항구가 없어요. 매우 좋은 단지도 없어요. 물론 작은 항구들은 있는데 그래서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일본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동남단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동남단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북극 항로가 내려와 가지고 수에즈 항로로 연결되는 데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좋은 위치에 상해, 닝보, 신전, 뭐 광동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개의 항구가 있어요. 뭐 엄청난 국제적인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그 북극 항로에 접할 수 있는 항구들의 이 물동량 처리량이 우리 한국의 10배쯤 됩니다. 그 중에 상해 하나만 해도 우리가 TEU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를 몇 개 처리할 수 있냐? 부산보다 2배 이상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어디가 되느냐? 네. 중국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쟁력이 없어요. 네. 사실은 네.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북극 항로 거점 항구는 뭐 제로 원 이렇게 가지고 100% 갖고 가고 아니면 0%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중국하고 한국에 비하면 그 항구의 물동량의 뭐 우리 10배쯤 되니까 10대 1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우리가 부울경을 빨리 살리면 7대 3 정도로 우리를 키울 수도 있고 뭐 좀 무리하면 5대 5까지 키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동 처리할 수 있는 거점 항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확장하자는 거지 네. 중국 걸 다 빼올 수는 없어요. 아,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면 지금 국력 차이가 크잖아요. 경제력 네. 차이가.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일본이나 미국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중국에 다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경쟁자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럽에서 EU를 만들었는데 EU의 수도를 프랑스에 놓자.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아니야. 안 돼. 왜 프랑스에 놓으면 프랑스만 힘이 강해지잖아. 독일에 놓자. 그럼 프랑스 사람이 또 반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벨기에라는 조그만 나라의 브뤼셀에다가 EU의 수도를 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미국과 일본 진영과 중국 진영의 어떤 힘겨루기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점 항구의 역할을 최대한도 확장해 가야 된다 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면 예. 지금 이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이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떤 시대적 사명으로서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적 역량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해주고 싶은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그 마지막 기회를 한미러 합종으로 예, 예. 북극 항로를 연다. 예. 라는 말씀이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요. 맞습니다. 예. 결국 이제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 한미러 합종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세한 설명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북극 항로라는 게 잘 아시지만은 대부분이 러시아 영해나 러시아 세력권 안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잘 지내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도움이나 허락 없이는 이 러시아와 뭐 일을 벌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러시아도 혼자 북극 항로를 개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경제력, 아주 투자 여력 이거하고 기술력이 투입돼야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미국을 절실히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이제 거점 항구를 우리가 확보하려 그러면 또 중국과 경쟁해서 거점 항구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가져오려면 네. 미국하고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미러의 합종 이렇게 얘기하죠. 한미러의 합종.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북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있고 미국은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미러의 합종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선점하고 거점 항구를 확보하는 것 그게 사실은 제가 이 책에도 쓰고 앞으로 우리나라 운명을 개척할 모든 그 변화 그러니까 우리 그 운명적으로 저주받은 그 여러 가지 불리함을 일거에 극복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북극 항로가 한번 열려 가지고 그 우리가 한미러의 합종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네. 아니 항로가 열리면 계속해서 열려 있을 텐데 뭐 기회가 없어져. 오늘 아니면 내일 하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점 항구가 한번 생기면 거점 항구는 점점 확대되게 돼 있어요. 네. 한 번 안 생기면 점점 줄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가 옛날에 뭐 다른 땅이나 똑같았는데 예. 강남역 사거리에 상권이 형성되니까 그 상권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봐도 수도권 이게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거점 항구로서의 그 위치를 장악하면
앞으로 점점 커지고 장악 못하면 점점 줄어들지 커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러시아의 그 자원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서둘러서 러시아하고 계약을 맺지 않으면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계약을 맺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계약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개발이나 파이프라인을 놓고 또 액화 시설을 만들고 정제 시설을 만들고 엄청난 돈이 장기적으로 투자됐는데 네. 지금 계획해서 시작되는 데가 계속 발전하지 한 발만 늦어버리면 그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미러의 합중이라는 건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도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절대 목표가 뭐냐? 중국의 도전을 막는 거거든요. 중국의 도전을.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지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해가지고 중국이 도전 의지를 꺾어야 되겠다. 근데 도전 의지가 꺾이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때 일본이 경제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미국을 앞선다. 그게 뭐 경제학 저널에 다 나오던 얘기거든요. 네. 일본이 언제 미국 경제를 앞서느냐가 모든 경제학자, 정치인들 이게 관심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미국이 한 게 뭐냐면 일본을 손봐야 되겠다. 일본을 압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플라자 합의 같은 걸 해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본 예내 가치를 2배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던 수출 자동차 10,000불짜리가 20,000불이 된 거예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플라자 합의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삼성반도체도 현재 위상을 절대로 못 찾습니다. 일본하고 경쟁해서 그냥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네.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데 대한 반사 이익을 우리가 취한 거예요. 예. 정말 행운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G2에서 지금 G3로 떨어졌어요. 네. 1인당 소득은 우리 한국보다 떨어질 지경이에요. 지금 일본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냐? 미국의 한국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우방이에요. 한때는 일본을 들여쳐서 일본 플라자 합의로 일본 산업을 경제를 막 압박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그 반사 이익을 크게 받았는데 네. 지금은 모든 면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알지만 사용 후 핵 처리 그게 원자탄 만드는 전초 단계 아닙니까? 플루토늄 네. 생산은 네. 일본은 허용해서 해요. 예. 우리는 못해 허용해서. 정보 공유도 일본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훨씬 더 빨리 갖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꺾이는 순간 미국이 일본을 한국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꺾이는 순간 미국이 중국을 한국보다 더 필요하고 가치 있는 우방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압박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현대자동차와 삼성 반도체가 막 약진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것처럼. 근데 그게 조금만 늦었으면 그렇게 될 기회를 잃었겠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가지고 이 중국의 도전 의지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오래 가는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중국의 도전 의지가 뭐 하루 만에 꺾이겠어? 1년 만에 꺾이겠어? 5년 갈지 10년 갈지 누가 알아? 물론 조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더 긴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한미라에 합종을 하려면 러시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한 달 후에 종전이 될지 얼마 후에 될지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종전이 안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지금 양쪽이 다 기력이 쇠진해 있거든요. 종전됩니다. 예. 종전되면 지금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네. 뭐 3%, 4% 이렇게 막 5%씩 성장을 한다. 그게 뭐냐면 전시 수요거든요. 네. 폭탄 같은 거 막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가 발전하는데 전쟁이 딱 끝나면 더 이상 폭탄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전후 대불황이 옵니다. 이건 뭐 예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수요가 다 끊어졌으니까 네. 물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도 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가 이 전후 대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방법은 석유와 가스를 왕창 팔아 치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유럽에 못 팔아요. 왜? 노드 스트림 1, 2 지금 다 폭파돼 버렸죠.
또 적국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동쪽에 와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절박한 전후 대불황 때 우리가 한 방울도 안 나는 석유 가스를 장기적인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하면 바게닝 파워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가격에 그걸 막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이 먼저 사버리든지 중국이 먼저 사버리면 우리한테 안 온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시급해요. 요거는 1년 2년 안에 결판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돼서 동진할 때 우리가 한미로의 합종을 통해서 러시아를 먼저 손을 잡아서 그 장래 이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가? 우리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하고 싶고 일본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한국, 일본 다 석유가 없는 나라고 엄청 수입해야 되고 경쟁이죠. 그럼 객관적인 경쟁하면 우리가 제일 떨어지죠. 중국이 지금 제일 크고 일본 그다음 크고 우리가 제일 작으니까 우리가 뭐 경쟁력이 없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 표현상의 문제는 있지만은 러시아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은 대부분 국경의 영토 분쟁이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 때문에 실제로 총질도 했고 네. 핵전쟁 직전까지 간 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죠. 네. 거기다가 러시아는 국토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엄청나게 크죠.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근데 중국은 96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근데 인구는 러시아가 1억 4천, 중국이 14억, 10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슬슬 걸어 들어오면 러시아가 다 중국 된다는 걸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원래 이 만주라는 지역이 일본의 병참 기지로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중국 최대의 유전인 대경 유정도 거기 있고 무순 철광도 거기 있고 그래서 거기 아주 공업이 발달하고 이 경제 수준이 높았는데 여기를 발전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항구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해주와 이 한반도가 이걸 딱 둘러싸고 있거든요. 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임해공단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인구도 많고 지금 항구도 없고 그러니까 저 연해주를 돌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식인들은 뭐 저한테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네. 사실은 아편 전쟁 때 러시아는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내가 조정해 줄 테니까 이걸 내놔라. 그래서 할양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홍콩은 조차했지만 99년 이건 할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을 돌려받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것도 돌려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 그 법조문을 비교하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얘기할 수 없지만은 중국의 국가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협력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큰 분쟁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다음에 일본하고는 지금 북방 4개섬 가지고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선각자가 있었어요. 그게 일본 우익의 정신적인 지주고 야스쿠니 신사 신위 1호로 모셔져 있는 아주 일본 우익의 그 거두 제국주의자죠. 이 사람이 자기 그 저서인 유수록에 쓴 얘기가 물론 한반도하고 오키나와 필리핀 다 정벌 해야 되고 북쪽으로는 저 캄차카 오스크해가 전부 일본의 영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다 써 있거든요. 이거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일본과 러시아 간에는 영토 분쟁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러일 전쟁 때부터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졌다는 데 대한 걸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느냐? 뭐 한국을 특별히 좋아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한국이 남북한 합쳐서 인구를 다 합쳐도 7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반밖에 안 돼요. 네. 한국을 아무리 키우고 도와줘도 러시아의 위협이 되질 않아요. 국경 분쟁도 없어. 국경이라는 게 네. 그 두만강 상류에 조금 붙어 있는데 거기 네. 무슨 분쟁이 있겠어요. 네. 거기 녹둔도가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좀 별로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아주 계획하고 있고 그 의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북한에 가기 전에 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외신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아니 러시아의 차르라고 얘기하는 푸틴이 그것도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폭탄을 얻어오고 참전을 요청하고 이거 해야 되기 직전에
왜 그런 기자회견을 하냐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푸틴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대불황을 맞아서 경제가 괴멸될 거다. 네. 이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극 항로를 통해서 동진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터에서 폭탄이 없고 장비가 없어서 저렇게 헤매서 6.25 전에 썼던 탱크를 지금 찾아내 가지고 지금 전선에 투입하는 중에도 원자력 쇄빙선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전후를 대비해서. 네. 그리고 전후에 이 러시아가 자충수를 두지 않고 적을 키우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하고 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다 아주 몸과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 지도자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면 전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절박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셰일가스 사도 되고 카타르에서 사도 되는데 러시아 꼭 너희 것만 사야 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게닝 파워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협상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조건하에서 협상할 수 있는데 이 러시아에 우리한테 보내는 구애의 손짓을 대한민국 지도자가 알아들었다라는 징후를 제가 뉴스라든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네. 안타까운.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지식인들,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변하고 있는 이 채널 독자 시청자들하고 예.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죠. 아,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예. 설사 이 정도의 기회라고 한다면 예. 러시아가 손을 뻗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다가가서 노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해야 되죠. 말씀 들어보면 이제 21대 대통령의 사명, 시대적 사명이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적 의제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냥 국가적 의제로 승격해서 예, 그냥 정책의 여러 공약 중에 하나로가 아니라 그렇죠. 국가적 의제로서 맞습니다. 선정해서 그걸 밀어붙이고 뭐 러시아가 손을 안 내밀더라도 손을 우리가 다가가서라도 노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죠. 네. 예.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외교 정책, 예, 외교부, 예, 그다음에 이제 안보 정책, 이제 국방부, 예. 또 에너지 수출입이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예. 지금으로 따지면 예. 이 3대 부처가 어떤 식으로 정책 방향을 일궈 나가야 될지 예. 그 좀 정책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신다면 예, 예. 또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 대통령 후보들께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책 공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좀 메시지 물론 책에도 많이 담아주고 계시지만 예, 예. 메시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개별적인 메시지는 정말 말하려면 지금부터 한 그렇죠. 10시간, 20시간 해도 다 못할 얘기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겠고 또 저 자신이 학자로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그 개별적인 정책을 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과 그 같이 현실 데이터를 보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거국적으로 네. 그 제일 처음에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경제 모든 면에서 한미러의 합종을 빨리 밀어붙여야 된다 네. 하는 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거점 항구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최적지가 부울경인데 부산에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부산의 젊은이들이 부산을 버리고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네. 빈집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 경남 이 우리나라의 한때 대한민국의 그 한강의 기적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이 공업단지들이 다 녹슬어가고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바뀌고 그리고 모든 산업은 서비스 산업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오고 이게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네. 일본과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거점 항구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이 한미러의 합종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네. 그리고 전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최상위 네. 어떤 작은 뭐 사무관이나 과장, 국장이 결재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예. 한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걸 최상위의 아젠다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성과를 받기 위해서는 빨리 부울경을 살려야 된다.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없는 돈을 끌어가지고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해서 그 피해 대가로 받은 돈을 가지고 지은 경부 고속도로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네. 지금 부울경과 그 뒤에 있는 산업단지를 첨단화하는데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세부적인 얘기는 정말 하려 그러면 할 게 많지만은 네.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네. 뭐 딴 기회를 내 가지고 하나하나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 자신 혼자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음 기회를 미뤘으면 그런 생각.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을 잡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예. 갖고 우리가 다음 정권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예. 예, 뭐 진보 보수를 어떤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고민을 좀 더 심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뭐 심층 토론을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진보와 보수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런 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예. 야 우리가 과거에 정말 국난을 겪었던 임진왜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 동인이 정권을 잡는 게 좋으냐 서인이 정권을 잡는 게 좋으냐. 그러면 학생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정치라는 게 어쩌면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네. 그때 중요한 것은 거북선을 만들고 함포를 만들어 가지고 외적이 들어오는 것을 천멸할 수 있는 이 정책이 중요한 거지. 네. 정치보다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뭐 제가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이거든요. 네.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고 재창출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통치 행위거든요. 네. 이 두 개는 같은 듯 굉장히 다릅니다. 네. 국가 권력을 쟁취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치가 중요한데 쟁취하는 능력과 행사하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 국가 권력을 쟁취했다 그래서 나라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국가 권력 쟁취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는 정책을 연구하자. 네. 우리는 지금 임진왜란때 거북선 만드는 연구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함포 네. 만드는 연구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극 항로와 거점 항구를 연구하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막 여기에 이렇게 닭살이 돋을 만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국난 상황이고 이 국난 상황에 제2의 거북선을 만들어야 될 때이다. 제2의 경부선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될 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게 한미러 간의 합종을 통해서 북극 항로를 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긴 말씀 주셨습니다만 혹여나 예. 이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예. 제가 부족해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꼭 이 말씀, 이 메시지는 전달하고 싶다 하는 예. 뭐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만 예. 혹시 시청자분들께 꼭 해주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미러의 합종이 진짜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돼?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정말로 네.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패권 전략이 뭐냐 하면 저는 미국의 패권 전략을 13 전략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계 패권 전략 중에 가장 우리가 귀에 있고 많이 아는 게 천하삼분지계. 우리 삼국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갈공명이 유비를 처음 만났을 때 네. 천하삼분지계를 얘기해 가지고 유비를 아주 설복했다. 그런데 천하삼분지계가 뭐냐면 북쪽에 강한 위나라가 있고 동쪽에 두 번째로 강한 오나라가 있으니까 세 번째 서쪽에 있는 총나라가 오나라하고 연대해서 위나라하고를 견제하면 네. 그러면 천하의 평화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등, 3등이 힘을 합치면 1등한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겨도 피를 많이 흘리고 이기겠죠. 그런데 미국은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원래 적국이 독일하고 일본이었거든요.
이 소련은 우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탱크도 보내고 뭐 소련을 원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미국에 도전하게 되니까 이 미국이 도전하는 소련 세력을 꺾기 위해서 철천지 원수이고 적국이던 일본하고 독일을 부흥시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반사 이익을 받고 독일하고 일본을 부흥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통한 건 아니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자체 모순까지 있고 그래가지고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1등 하는 나라가 2등 하는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3등을 동원하면 1등과 3등이 힘을 합치면 2등한테는 100% 이깁니다. 네.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네. 이겨도 피를 안 흘리고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니까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그 순간에 한국하고 대만하고 이런 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제적인 1.3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1.3 전략은 제갈공명의 천하삼분지계보다도 한 단계 높은 고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행태를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를 빼서 뭐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우리는 뭐 각자 도생해. 우리는 관여 안 할래. 너희끼리 알아서 해. 싸우려면 싸워. 막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걸 보고 미국이 몬로주의로 돌아간다. 고립주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해서 도전 의지를 꺾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 그 전부터 뭐 이 강의를 했고 책도 썼고 그 전에도 뭐 이거 시작한 지 10년도 넘었지만은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이 강의를 어디 가서 했더니 교수님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한미러의 합종 얘기하시면 좀 시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분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군요. 트럼프가 EU 아주 전통적인 우방을 제쳐놓고 네. 푸틴 편,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그럴 거라고 한미러의 합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미국이 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패권국의 전략은 2차 대전 이후에 1.3 전략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게 제 가설이고 지금까지 제 가설이 한치도 틀려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반사 이익을 항상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앞에 선진국도 있고 뒤에 우리를 쫓는 개도국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중간쯤 있기 때문에 저는 3군, 제3군에 들어가 있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앞쪽으로는 우리가 경쟁하는 일본과 EU 같은 선진국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리가 커왔지 않습니까? 또 뒤로는 우리를 쫓는 중국하고 개발도상국하고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중국이 이제 우리를 앞서가지고 2군으로 가버렸어요. 2군 중에 중심을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3군 국가, 세 번째 그룹에 있는 국가라고 하면 2군에 있는 선진국가, 4군에 있는 개발도상국가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이게 근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 앞에서 경쟁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패권국. 그게 적의 적은 동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원교 관계가 돼서 동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뒤에 쫓는 개발도상국들을 뒤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또 있는 러시아나 남미 국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 이런 나라들은 우리의 원교 대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필승 전략이 135 전략이다. 네. 1군의 미국과 3군의 한국과 5군의 러시아를 연대하는 거다. 네. 그래서 135 전략이 왜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럼 우리 135 전략이 미국의 135 전략하고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행히 미국의 135 전략하고 우리의 135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가 아니에요. 잠깐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네. 이 돌아가는 기간에 우리가 빨리 이 전략을 성공시켜서 우리 강소국의 필승 전략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또 한번 반복해가지고 제가 좀 외람되긴 하지만은 미국이 중국 압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국의 도전 의기가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은 꺾이는 순간 미국이 그걸 중지할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동지는 이거는 금방 결판납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 21대 대통령의 정부 시기에
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동진하는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그 보완 관계에 대한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고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아직 한 번도 안 왔고 앞으로도 안 온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거점 항구를 취할 수 있는 한미러의 합종과 러시아의 동진이라는 어떤 요행이 행운과 행운이 지금 겹으로 겹쳐오는 이 시기가 제가 우리 한민족이 맞이한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미국의 패권 전략하고 톱니처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당장 뭘 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사실은 우리가 전쟁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끝나기 전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막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대한 사인을 보내고 우리가 선점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제재를 안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의 맹방 중에 맹방인 이스라엘은 러시아 제재 안 했습니다. 터키 나토 국가인데도 제재 안 했어요. 인도 안 했어요. 뭐 물론 멕시코는 뭐 미국 옆에 있으니까 안 한 거 당연한지 아니면 그것도 이상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과 터키와 인도를 보면 다 복합적인 적한데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이 원교와 근공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알 수 없는 나라. 네.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봐라. 복합적인 적한테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안 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지금 제재를 빨리 풀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도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빨리 해서 러시아로부터 오는 반사 이익은 중국도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노리고 있고 일본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해서는 안 돼.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통상도 요구하고 주둔비도 요구하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거절하거나 다 우리 뜻대로 갖고 갈 수 없어서 상당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네. 그 상당 부분은 협상력의 여부에 딸려 있는데 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반대급부를 받아내면 되지 않느냐. 네. 그 반대급부가 러시아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하고 러시아의 자원, 러시아의 미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뺏긴 것에 뭐 뺏겼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국에게 양보한 것에 10배, 100배, 1000배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런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미래 합종을 지렛대로 한중일의 연행을 살려야 된다. 근데 조금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한미래 합종이 영원하지 않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친 것도 영원하지 않고 일본이 우리보다 더 우방이 됐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한미러의 합종을 우리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러의 합종을 지렛대로 해서 한중일의 연행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러의 합종을 통해서 그 한중일의 연행을 살리면 우리가 그 러시아와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이 4강 사이에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서 위치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의 그 천하 삼분지계를 정족지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솥에 다리가 3개예요. 그래서 약간 경사가 되든 나쁜 땅에도 다리가 3이면 산발이라서 딱 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땅이 그런데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동물이 다리가 4개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잘 뛰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4다리 위에 서면 네. 그게 이 천하 삼분지계보다도 훨씬 더 앞선 천하 사각지계가 될 수 있다. 네. 네. 중심에 설 수 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이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책을 또 집필해 주시고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많은 인사이트를 토론을 통해서 많이 담아내 주셨는데 여러분께도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이 책을 꼭 일독해 주시길 좀 추천해 드리고 또 이 책 소개나 링크를 댓글 상단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클릭해봐 주시길 또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2시간 가까이 교수님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또 학자로서 행함이 없는 학자가 아니라 행함을 하는 그 학자로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근거를 또 설파해 주시느라고 정말 많이 시간을 드리고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소감 말씀도 좋고 예. 아니면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분들께 좀 이런 것들을 바란다 하는 예. 말씀도 좋고 예. 뭐 조언도 좋습니다. 예. 편하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예.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마디로 줄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제가 우리 한민족이 맞이한 첫 번째다 마지막 기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땅을 그 고통 속에서 어렵사리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존경스러운 선조들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가 구천에 가서도 우리 선조들을 뵐 면목이 없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이 지정학적 저주, 자원빈국의 저주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이대로 이 땅에서 천년을 살아갈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한테 죄를 짓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부디 이 기회를 정말 살려가지고 네. 대한민국 민족사의 변곡점을 만들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전부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데 변곡점의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교수님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 많이 교감하시고 또 1편부터 이렇게 마지막 편까지 쭉 다 보시고 또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또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미래 방향성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식인 또 시민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저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